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종로의 뒷골목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작은 식당, 어머니의 손맛의 주방만큼은 예외였지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불꽃과 거대한 솥에서 뭉근하게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그 김 속에 섞인 구수한 멸치와 다시마의 향기. 지난 4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저만의 의식이자 하루를 여는 기도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육중한 국자를 들어 솥 안을 천천히 휘젓습니다. 맑고 깊은 황금빛 국물이 제 손길에 따라 부드럽게 소용돌이칩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자 자부심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내게 한 힘이고 달아빠진 무릎과 휘어버린 등허리를 기꺼이 내주게 한 이유이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쉬시라고, 자식들도 다 컸으니 편히 지내시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주방을 떠나는 순간 김영이라는 사람의 삶도 멈춘다는 것을요. 제 손맛을 기억하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는 한 저는 이 자리에서 숨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정갈하게 상을 차리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그날의 평온을 처음으로 깨뜨렸습니다. 발신번호에 뜬 이름은 못난 아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할 위인이 아닌데 좋은 소식일 리가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렀습니다. 왜?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이나 머뭇거리는 소리, 그리고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안다. 용건만 말해라. 곧 가게 문 열 시간이다. 그게 어머니. 제가.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또 무슨 사고를 쳤구나. 또 돈이구나. 40을 훌쩍 넘긴 아들이었지만 제게 민준이는 언제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허황된 꿈만 조차 이 사업, 저 사업에 손을 댔다가 말아먹기를 반복한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그 녀석의 실패는 언제나 제 몫의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딱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천불이 일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그 말, 제가 평생 들어온 거짓말 중 가장 지긋지긋한 말이었습니다. 끊는다. 단호하게 전화를 끊으려는데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절규와 함께 앙칼진 며느리의 목소리,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아이라니.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인가. 결국 저는 어디냐 하고 묻고 말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식당의 낡은 유리문이 열리고 왼수 같은 아들 내외가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섰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7살 배기 손주 녀석의 손을 잡고서 말입니다. 민준이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는 애써 태어난 척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 서린 도끼와 불안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눈치만 살피는 손주 녀석의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꼴이 이게 뭐냐? 제 물음에 민준이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나섰지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또 사채까지 썼나 봐요. 집에도 험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무서워서 일단 나왔어요. 사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저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쿵쿵 내리쳤습니다. 내 배 알아 낳은 자식이 어쩌다 저 지경까지 갔을까. 분노와 원망,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이 늙은 어미 등골을 아주 뽑아먹을 작정이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 등골을 빼먹어요. 여기서 지내면서 식당 일 도울게요. 네, 숙식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일만 할게요. 딱 1년만 신세 질게요. 민준이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녀석의 약속을 믿었던 지난 세월의 대가는 너무나도 썼으니까요. 하지만 제 결심을 무너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쭈뼛거리며 제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작은 손길.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배고픔을 참지 못한 손주 녀석의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더 있겠는가. 결국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라. 그 한마디가 허락이라는 것을 그들은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갓 지은 쌀밥을 퍼담고 뜨끈한 국과 정갈한 반찬 몇 가지를 내어주었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넣는 아들 내외와 손주를 보니 속이 다시금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불청객들은 제 삶의 터전이자 성역이었던 식당 2층 살림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그 공간에 아들 내외의 짐이 하나둘 채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며느리는 짐을 풀면서도 입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긴 도배라도 좀 새로 해야겠어요. 곰팡이도 쓴 것 같고 살게 해준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라. 제 퉁명스러운 대꾸에 며느리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소파에 몸을 던진 채 넋나간 사람처럼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희망도 의욕도 없는 텅 빈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음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아이를 야단치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신경을 끊임없이 긁어댔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저만의 고유한 성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끓여두었던 육수 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그 맑고 영롱한 황금빛은 온데간데 없고 어쩐지 조금은 흐리고 탁해진 듯한 국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이 비뚤어져 그리 보이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국자도 들지 않고 저는 그저 한참을 그 솥 앞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업보인가? 아니면 더 큰 화의 시작인가? 깊은 밤 식당 안에 내려앉은 어둠 속에서 저는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제 손맛으로 지켜온 이 작은 왕국에 제가 들인 불청객들이 과연 구원자가 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약탈자가 될지 그때의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할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식당에 눌러앉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죽은 듯이 조용하더군요. 민준이는 가게 구석에 처박혀 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댔고 며느리 수진이는
제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설거지를 하거나 홀 청소를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가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저렇게라도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면 좋으련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마치 봄눈 녹듯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균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였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손에 들린 그 네모난 기계, 스마트폰이라는 요물 때문이었지요. 수진이는 틈만 나면 그 기계를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놀려댔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중에도, 제가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늘 반짝이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들 그러고 사니 저것도 하나의 낙이겠거니 여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숨 돌리려는데 수진이가 흥분한 얼굴로 제게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어머님 식당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좋아요가 벌써 100개가 넘었어요. 댓글 좀 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분위기 대박, 할머니 손맛 궁금해요. 난리 났어요. 화면 속에는 제가 정성껏 차려낸 백반 한 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색감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지나치게 밝고 쨍한 것이 마치 그림 물감을 덧칠한 듯 했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해시태그 종로 맛집, 해시태그 레트로 감성, 해시태그 할머니 밥상 같은 요상한 꼬리표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요즘은 이렇게 홍보해야 장사가 잘 돼요, 어머님. 이걸 SNS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우리 식당 전속 마케터가 되어 드릴게요. 수진이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가슴을 툭 쳤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40년간 제 손맛 하나 믿고 찾아주는 단골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이 식당이 고작 사진 몇 장과 요란한 글귀로 흥하는 곳처럼 보인단 말인가. 치워라. 내 밥상은 그런 경박한 장난질로 파는 게 아니다. 맛으로 승부하는 거지. 눈속임으로 손님을 끄는 게 아니란 말이다. 제 단호한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고지식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시고. 그녀는 작게 투덜거리며 돌아섰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장난질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제 허락도 없이 주방에 불쑥 들어와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댔습니다. 낡은 나무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제 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녹그릇, 심지어는 제 얼굴까지 멋대로 찍어 올렸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힙한 장소가 되었고 제 단골들이 아닌 커다란 카메라를 든 젊은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음식 맛을 음미하기보다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대기 바빴고 식당 구석구석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찢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성전이 더럽혀지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매출도 올랐잖아요. 젊은 손님들이 많아져야 식당 미래도 있는 거죠. 매출, 그놈의 돈. 민준이의 눈에는 오직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가치, 정성과 진심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가 A사 용지 몇 장을 들고 와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리 식당 메뉴를 좀 리뉴얼해 봤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퓨전 한식으로요. 이건 로제 닭볶음탕이고 이건 트러플 육회 비빔밥이에요.
젊은 사람들 이런 거 환장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제가 평생 만들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괴상한 음식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메뉴 옆에는 원가, 판매가, 예상 마진율까지 꼼꼼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제부터는 레시피를 좀 표준화해야 해요. 매번 어머님 손대중으로만 하시니까 맛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고춧가루 몇 그램, 간장 몇 밀리리터, 이렇게 딱 정해놓고 계량컵이랑 저울 써서 만들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프랜차이즈 사업도 할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내 40년 세월을, 내 인생 전부를 고작 돈벌이 수단으로 복제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가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님, 제 말 아직 안 끝났. 당장 내 주방에서 나가라고 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놀란 것은 수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를 돕던 최 실장도, 홀에서 어슬렁거리던 민준이도, 심지어는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내 손이 저울이고 내 눈이 계량컵이다. 내 손맛은 그램수로 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는 것이야. 너처럼 돈에 눈이 먼 애가 감히 넘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분노에 찬 제 외침에 수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준이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수진이한테만 그러세요? 틀린 말한 거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 낡아 빠진 방식만 고집하실 거예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우리 식당이 더 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아들의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낡아 빠진 방식, 내 평생의 자부심이, 내 모든 것이 아들의 입에서는 한낱 고집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이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있는가? 그날 이후 저와 아들 내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게 식당 운영에 대해 묻지 않았고 저 또한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에서 무언가 더 크고 위험한 것들이 골마 터지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눈을 피해 주방의 식자재를 빼돌려 자신만의 퓨전 메뉴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거래처 사장들에게 접근해 식자재 대금 결제 방식을 슬쩍 바꾸려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제 오랜 동지인 최 실장의 눈에 포착되어 제게 보고되었습니다. 사모님, 저것들 아무래도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 실장의 충고에 저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조심이라니요. 이미 제 집 안방에 뱀을 들인 꼴인데 무엇을 더 조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제 식당을, 제 인생을 집어삼키려는 음모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제게 향한 존중이나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과 조급함만이 가득했지요. 어차피 저 식당 오빠 거잖아. 우리가 제대로 키워서 대박 내자. 언제까지 저 늙은이 눈치만 보고 살 거야? 어느 늦은 밤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듣게 된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제게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늙은이. 그 한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주방에 앉아 낡은 나무 도마를 하염없이 쓸어보았습니다. 수만 번의 칼질로 깊게 팬 자국들. 그것은 제 40년 세월의 기록이자 제 손맛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자식들이 그 역사를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물감으로, 탐욕이라는 붓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나 의견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제 삶의 가치를 지키려는 자와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제 손맛은, 제 인생은 결코 그들의 탐욕의 헐값으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제가 먼저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제 몸은 거짓말처럼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으로 번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더군요. 가장 먼저 신호가 온 곳은 제 평생의 보물이자 자부심이었던 바로 손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솥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늘 그랬듯 국간장 한 큰술을 떠서 간을 맞추려는데 손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수전증인가?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장 몇 방울이 솥 가장자리에 툭,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어겨본 적 없는 정확한 양이었는데 그날따라 제 손은 저울의 0점을 잃어버린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어느새 제 뒤에 다가온 최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밤새 잠을 좀 설쳤더니. 하지만 제 목소리마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맛본 오랜 단골 한 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장님, 오늘 찌개가 평소보다 조금 짠 것 같기도 하고.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간 어머니의 손맛을 지켜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죄송하다며 찌개를 새로 끓여내갔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절대 미각에, 제 손맛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방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나물을 무칠 때마다 소금 양을 몇 번이고 망설였고 찌개를 끓일 때마다 국물 맛을 수십 번씩 다시 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 요리사.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불안은 고스란히 음식에 배어났고 귀신같이 알아채는 단골들의 표정은 제게 매일같이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제 위태로운 모습은 아들 내외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눈치를 보지 않고 대놓고 식당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잠시 허리를 붙이러 2층에 올라간 틈을 타 주방에서 최 실장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님,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너무 힘드시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주방 일은 제가 좀 거들겠습니다. 일단 저 고기 재우는 양념부터 좀 바꿔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단 건 싫어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녀석이 제 평생의 동지이자 스승 같았던 최 실장에게 감히 가르치려 들다니요. 최 실장은 묵묵히 제 아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에서 저는 깊은 분노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아예 전문 디자이너라는 사람까지 식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머님, 우리 식당 인테리어를 좀 바꿔야겠어요. 너무 칙칙하고 낡았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인더스트리얼 스타일로 싹 뜯어 고치면 손님들이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 여기는 통유리로 바꾸고 저쪽 벽은 노출 콘크리트로. 저는 핏기가 가시는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은 남편과 제가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 찍은 것이고, 저쪽 구석에 달아빠진 나무 의자는 제 아이들이 어릴 적 앉아서 숙제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이 식당의 모든 것은 제 삶의 흔적이자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들을 모두 부수고 차가운 시멘트와 유리로 채우겠다니, 그것은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긴 내 식당이다. 내 허락 없이는 벽에 못 하나 박을 수 없어. 제 차가운 말에 디자이너라는 사람은 멋쩍은 얼굴로 꽁무니를 뺐지만 수진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그렇게 과거에만 얽매여 사실 거예요? 이건 어머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요.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그녀에게 이 식당은 그저 돈을 버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 몸도 따라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에는 기침이 잦아졌고 낮에는 어지럼증으로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쇠약해진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와 수진이의 눈빛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저는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걱정과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계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제 저를 어머니가 아닌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2층에서 그들의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병원에라도 한번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 늙으면 다 저런 거야. 근데 자기도 봤지? 어머니,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 손도 떨고 음식 맛도 오락가락하고 이러다 단골 다 떨어지겠어. 그래도 정신 차려. 이민준 씨. 이건 기회야. 어머니가 저렇게 기력이 없으실 때 우리가 빨리 식당을 정상으로 돌려놔야지. 어차피 저 식당 오빠 거잖아.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장남인 오빠한테 물려주신다고 했다며. 우리가 제대로 키워서 대박 내자고. 저는 방문 손잡이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유언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니 잘 챙겨주라는 당부였을 뿐. 그것을 저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었습니다. 제 쇠약함이, 제 고통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들은 제가 쓰러지기만을, 혹은 제 손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성체가 이제는 내부의 적에 의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다고. 제 손이 떨리고 미각이 무뎌졌을지언정 제 정신까지 흐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몰래 제 딸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바쁘게 사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댈 곳이,
그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미나야, 엄마 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울음 섞인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딸은 당장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식당 앞에서는 수진이가 새로운 간판 디자인 시안을 들고 민준이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과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위태로운 것은 내 손맛이 아니었다. 정말로 위태로운 것은 인간의 도리를 잊어버린 저들의 영혼이었다. 그리고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걸고 그 위태로운 영혼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약속한 주말 딸 미나가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침 홀 구석에서 약봉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관절염약,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신경안정제까지 제 인생이 마치 이 약봉지들처럼 구질구질하고 서글프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환한 목소리와 함께 저를 꼭 껴안는 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마저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한기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나는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안 좋으셔서 걱정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저는 차마 아들 내외 때문에 속병이 났다는 말은 할 수 없어 그저 나이 탓이지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2층에서 내려온 수진이가 미나를 발견하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아가씨 오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시원한 오미자차라도 한 잔 내올게요. 그 뻔뻔하고 능숙한 연기에 저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미나는 그런 새언니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호사 특유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캐너처럼 수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눈치를 보느라 밥알만 씹어댔고 수진이는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식당의 미래, 비전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아가씨, 저희가 이제 이 식당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려고요. 제가 SNS 마케팅을 좀 했더니 젊은 손님들이 엄청 늘었어요. 이 기회에 메뉴도 리뉴얼하고 인테리어도 싹 바꿔서 핫플레이스로 만들 거예요. 오빠랑 저랑 정말 열심히 해서 어머님 호강시켜 드려야죠. 그 말을 듣는 미나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간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있으시고요?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새언니? 아, 그건 오빠랑 차차 계획을. 오빠는요? 오빠 생각은 어떠세요? 미나의 시선이 민준이에게 향하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뭐 수진이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는 아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한심한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속은 다시금 타들어갔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을. 그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확신에 찬 분석의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나는 저를 2층 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분노, 아들 내외의 파렴치한 행동들, 그리고 제 몸과 마음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눈물을 쏟아내며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미나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단단한 손의 온기가 위태롭게 흔들리던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미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냉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오빠랑 새언니는 엄마의 건강 악화를 자신들의 기회로 삼고 있어요. 엄마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식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에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하면 좋으냐? 내쫓을 수도 없고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더 확실하고 법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미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 낯선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엄마, 이 식당 명의를 신탁회사로 넘기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인 주인은 계속 엄마고 식당 운영으로 나오는 모든 수익도 엄마 통장으로 들어와요. 임대차 계약이나 관리 같은 모든 권한도 엄마가 그대로 가지시는 거고요. 다만 법적인 소유권만 신탁사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마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식당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오빠랑 새언니가 아무리 서류를 위조하고 인감을 훔쳐도 소용없게 되는 거죠.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자식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이런 법적 장치를 걸어둘 수 있단 말인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오빠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평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엄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세요. 저건 가족이 아니에요. 엄마의 재산을 노리는 약탈자일 뿐이라고요. 지금 방패를 들지 않으면 엄마는 평생 일군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어요. 약탈자.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저는 이미 약탈자의 탐욕을 보았으니까요.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제 마지막 미련 섞인 질문에 미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엄마, 이건 엄마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철없는 오빠를 더 큰 죄로부터 막아주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제가 막아야 해요. 딸의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아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제 자신과 제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아들 내외에게는 엄마 건강 문제로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고 둘러대고 저를 데리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낯선 변호사 사무실, 딱딱한 서류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인감도장.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다시금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떨림은 병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법의 벽을 세워야 하는 어미의 비통함,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떨림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와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진이는 새로 맞춘 유니폼 샘플을 보여주며 제 의견을 묻는 척했고, 민준이는 주방을 어슬렁거리며 최 실장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의 방패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미나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먼저 전화하시고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딸을 배웅하고 돌아선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든든한 딸 덕분에 마음이 놓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그 폭풍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싹을 틔우고 터져 나올지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그 폭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잔혹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딸 미나가 다녀간 후 며칠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단단한 방패 하나를 세웠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떨리던 손도 조금은 잦아들었고, 밤에 잠을 설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오랜 스트레스와 쇠약함으로 한계에 다다랐던 모양입니다.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가장 바쁜 점심 장사를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를 나르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어어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뜨거운 뚝배기가 바닥에 나뒹굴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식당 안은 손님들의 비명과 놀란 직원들의 외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의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차갑고 하얀 병실 천장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팔에 꽂힌 링거 주사바늘이 이곳이 병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의사는 제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며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뇌혈관에도 약간의 문제가 보일 수 있으니 며칠간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제 옆을 지키고 있던 민준이와 수진이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다른 감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도감,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는 듯한 그런 섬뜩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식당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들의 다정한 위로가 제 귀에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알아서 하겠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 첫날,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저를 간호하는 척했습니다. 죽을 사다 나르고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연기는 딱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튿날부터 그들은 병원의 얼굴을 비추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식당이 바빠서, 손주 녀석이 아파서,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병실에 홀로 남겨두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식당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지 눈에 선했지만 병상의 셔츠 차림으로
누워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나는 괜찮네. 가게는 별일 없고? 제 질문에 최 실장은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첫마디 말보다 더 불길하게 다가왔습니다. 최 실장, 무슨 일이야? 어서 말해봐. 사모님, 저것들이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모님 쓰러지신 날부터 주방을 완전히 장악하고는 제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지들 멋대로 메뉴를 바꾸고 식자재도 싼 걸로 들여오고 어제는 사모님 인감도장이 어디 있냐고 제게 묻더군요. 가게 서류 정리할 게 있다면서요. 인감도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미나와 함께 만들어둔 법적 방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또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절대 알려주지 말게. 내 서랍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도 모른 척하게. 알겠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저것들 눈빛이 아주 독이 올라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세상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분신이었던 주방이 이제는 낯선 자들의 손에 넘어가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맛과 철학이 담긴 음식 대신 돈벌이의 급급한 정체불명의 음식들이 손님상에 오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전화를 걸면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 사모님 두 분 다 며칠 전부터 안 나오셨어요 라는 황당한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최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기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텅 빈 병실에 홀로 누워 저는 온갖 끔찍한 상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식당을 팔아먹고 도망이라도 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최 실장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한 것은 아닐까? 저는 당장이라도 병원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쇠약해진 몸은 제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미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미나는 당장 식당으로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악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오빠랑 새언니 식당 문 닫고 어디론가 사라졌어. 가게 앞에는 내부 수리 중이라고 써 붙여놓고 최 실장님도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엄마 서랍 다 뒤져져 있고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식당 권리증 전부 없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신탁 계약을 해두었으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미나는 곧바로 변호사로서의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 한편 등기소와 구청, 은행에 연락해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거래 중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최 실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놈들이 저를 협박해서 며칠간 휴가를 가라고 하더군요.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오늘 가게에 와봤더니 최 실장의 목소리 역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주방은 이제 텅 비어버렸습니다. 제 손맛도
제 역사도, 제 자부심도 모두 사라진 채 차가운 어둠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제 자식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미나의 끈질긴 추적 끝에 아들 내외의 행방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제 인감과 서류를 훔쳐 식당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신탁계약 때문에 매매나 은행 대출이 막히자 불법적인 사채 시장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SNS에는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무함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미가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동안 그 자식들은 어미의 피와 땀을 팔아치운 돈으로 활락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텅 빈 주방. 그것은 단순히 식당의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이, 제 믿음이, 제 가족이라는 이름의 모든 것이 텅 비어버렸다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채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제 자식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제 손으로 직접 그 텅 빈 공간을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채워 넣으리라고. 제 인생의 마지막 요리는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 될 터였습니다. 아주 쓰고 아주 독한, 평생을 후회하며 곱씹어야 할 그런 요리를 말입니다. 며느리의 SNS에 올라온 파리의 야경 사진은 제 망막에 그대로 각인되었습니다. 에펠탑의 화려한 불빛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병상에 누운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꿈을 이루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제 인생의 끝자락을 붙들고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껐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슬픔은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섰고 이제 남은 것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 옆에서 함께 그 끔찍한 증거를 확인한 미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 딸 역시 변호사이기 이전에 오빠에게 배신당한 동생이자 어머니의 고통을 목격한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손을 오히려 제가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니, 이제야 괜찮아질 것 같구나. 제 담담한 목소리에 미나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아파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다. 남은 것은 딱 하나, 저것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야. 미나야, 내 도움이 필요하다. 어미의 마지막 싸움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제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의를 읽었는지 미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도울게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녀가 아닌 공동의 적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단단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명백히 입증할 물증 말입니다. 미나는 곧바로 자신의 로펌 팀원들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붙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주방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식자재는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고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쓴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닦고 관리하던 녹그릇들은 색이 바랜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제 영혼의 성전은 처참하게 유린당해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이 새겨진 낡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칼 한 자루로 저는 두 아이를 키워냈고 제 인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칼은 복수의 칼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미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지시하여 식당 내부의 모든 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CCTV였습니다. 새언니가 SNS 마케팅을 한다며 가게 곳곳에 CCTV를 설치했었어요. 분명히 녹화 영상이 남아있을 거예요. 미나의 말대로 우리는 카운터 아래 숨겨진 녹화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쓰러지던 날부터 아들 내외가 식당을 버리고 떠나던 날까지의 모든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실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그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자마자 민준이와 수진이는 서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들이 식당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레시피를 무시하고 값싼 조미료를 쏟아부어 음식을 만들었고 손님들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는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이를 말리려 하자 민준이는 이제 이 가게 사장은 나야.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며 삿대질을 하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제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찍혔습니다. 그들은 2층 제 방으로 올라가 서랍을 부수고 제 인감과 신분증, 식당 권리증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우리 세상이야. 이제 이 낡아빠진 식당도 지긋지긋한 시어머니도 다 끝이야.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표정. 저는 화면 속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들이 정녕 제 배 아파 낳은 자식과 며느리라 부르던 자가 맞단 말인가.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모든 영상을 여러 개의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들이 빌린 사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그들이 접촉한 사채업자를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던 사채업자도 미나가 변호사 신분증과 함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공모 혐의를 언급하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인감과 서류를 위조하여 식당을 담보로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렸습니다. 물론 신탁 계약 때문에 담보 설정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사채업자는 높은 이자를 노리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까지 확보한 순간 우리의 손에는 승리를 위한 모든 무기가 쥐어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미나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저들을 형사 고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무기로 다른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을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법대로 하자. 하지만 그 전에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구나.
저것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 제 결심을 확인한 미나는 아들 내외의 귀국 날짜에 맞춰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하여 아들 내외가 귀국하는 즉시 빌린 돈을 갚으라며 압박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유럽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느라 이미 자금이 바닥난 그들이 기댈 곳은 오직 식당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덫을 설치하고 우리는 조용히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하고 병든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의 죄를 단죄하기 위해 기꺼이 지옥의 문을 열 준비가 된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배신의 증거들은 제 손안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한국 땅을 밟는 날, 저는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의사는 아직 안정이 더 필요하다며 만류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더 이상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그리고 이제는 심판의 무대가 될 그 식당이었습니다. 미나의 부축을 받으며 식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그 처참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식당은 예전처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나와 최 실장이 밤을 새워가며 쓸고 닦은 덕분이었습니다. 주방에는 제가 늘 사용하던 앞치마가 단정하게 걸려 있었고 솥에서는 구수한 육수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간은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마지막을 위한 치밀한 준비라는 것을.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최 실장이 허리를 깊이 숙여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유부단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된 든든한 전우였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사내 두어 명이 들어섰습니다. 미나가 미리 연락해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식당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말없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의 동료 변호사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와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배우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 달간의 호화로운 여행으로 살이 오르고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민준이와 수진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유럽의 햇살을 잔뜩 머금은 듯한 교만함과 이제 곧 이 식당을 발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리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의 풍경을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퇴원한 채 멀쩡히 앉아있는 저와 제 옆을 지키고 선 미나, 그리고 구석에 앉은 험악한 사채업자들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예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셨어요? 아가씨도 와 있었네. 민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진이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식당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움직임 하나하나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앉거라. 제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고 낮게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미의 온기 대신 재판관의 서늘한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두 사람은 마지못해 우리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여행은 즐거웠느냐? 제 질문에 수진이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덕분에 좋은 구경 많이 했어요. 이제 돌아왔으니 저희가 식당 잘 꾸려서 닥치거라. 저는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내 입에서 식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조차 역겹구나. 제 싸늘한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눈짓했습니다. 미나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어 그들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이 제 서랍을 부수고 인감과 서류를 훔치는 CCTV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민준이는 사색이 되어 화면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절도 사기. 오빠와 새언니가 저지른 범죄 목록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두 사람, 최소 10년은 감옥에서 보내야 할 거예요. 그제야 수진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야. 저희는 그냥 어머님 대신 가게를 좀 더 잘 운영해 보려고. 오해?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어미가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동안 그 어미의 피땀으로 유럽에서 명품을 휘감고 다닌 것이 오해란 말이냐? 내 40년 역사가 담긴 주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내 손맛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 한 것이 오해란 말이냐? 제 고함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옆에 있던 변호사가 내민 서류 뭉치를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들이 사채업자와 맺은 불법 대출 계약서, 그리고 제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각종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가 짊어져야 할 빚이다.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사채업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이민준 씨, 박수진 씨, 빌려가신 5억, 오늘까지 갚기로 한 날입니다. 이자까지 쳐서 5억 5천. 지금 바로 갚으셔야겠습니다. 5억. 우리는 그런 돈 없어요. 민준이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두 분의 몸으로라도 갚으셔야지. 우리 업계 룰 잘 아시잖습니까? 모든 것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준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다 갚을게요. 평생 어머니 종처럼 살면서 다 갚겠습니다. 그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이 아닌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비굴한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게는 이제 어머니가 없다. 그리고 내가 갚아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닐 것이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나와 함께 준비한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이 식당의 법적 소유권은 내가 쓰러지기 한참 전에 이미 신탁사로 넘어갔다. 너희가 훔친 서류와 인감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단 말이다. 너희가 한 모든 행위는 원천 무효이고 너희가 빌린 빚 5억은 고스란히 너희 두 사람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차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대한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평생의 무대이자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낸 그 자리로. 미나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해라. 저것들을 법정에 세우든 길거리에 나앉게 하든 내 뜻대로 하거라. 나는 이제 내 마지막 요리를 해야겠다. 제 등 뒤로 미나의 냉정한 목소리와 사채업자들의 윽박 지르는 소리, 그리고 아들 내외의 절규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제 손때가 묻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제 손으로 직접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미가 아닌 한 인간 김영희로서 말입니다. 제 등 뒤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주방으로 들어선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이곳은 저만의 성역, 제 기쁨과 슬픔, 땀과 눈물이 밴 공간,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는 재단이 될 곳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러매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제 손등을 타고 흐르며 들끓던 분노와 허탈감을 조금씩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단순히 식당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그 자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손맛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한평생을 쌓아 올린 제 삶의 가치를 자식의 탐욕의 헐각스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방 한편에 놓인 작은 쌀독을 열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을 한 줌 쥐었습니다. 이 쌀 한 톨 한 톨에 제 청춘이, 제 눈물이, 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쌀로 밥을 지어 제 자식들의 배를 채웠고 손님들의 허기진 마음을 달랬습니다. 저는 조용히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알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하나씩 씻겨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미나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통쾌함보다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후의 허탈함과 슬픔이 더 커 보였습니다. 엄마, 다 보냈느냐? 네. 사채업자들이 데리고 갔어요. 아마 앞으로 꽤 오랫동안 그 빚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 거예요. 오빠는 끝까지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밥솥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취사 버튼에 들어오는 붉은 불빛을 보며 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게 아들은 없다. 그저 내 배를 빌려 태어났던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난 낯선 사내일 뿐이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들이 제 식당을 탐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들이 처음 제게 손을 벌렸던 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자식과의 연을 조금씩 끊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심판은 그 오랜 단절의 과정에 마침표를 찍는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옆에서 묵묵히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 밥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기름 두른 팬이 달궈지는 소리. 그 익숙한 소리들이 우리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모녀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위로가 담긴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마지막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습니다.
갓 지은 따끈한 흰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 나물 반찬. 평생을 남을 위해 밥을 지었지만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차리는 밥상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미나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구나.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토록 참아왔던 눈물이 제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마침내 제 자신으로 돌아온 한 인간의 안도와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짊어졌던 어머니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김영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 온전히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미나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나야, 이 식당 너에게 맡기마. 내가 직접 운영하든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든 내 뜻대로 하거라.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이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이름에 담긴 내 진심만큼은 변치 않고 지켜주겠다고.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엄마의 자부심을 제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저는 제 앞치마를 벗어 미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앞치마가 아니었습니다. 제 40년 세월과 제 영혼을 물려주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식당을 떠났습니다. 평생 살아온 종로 뒷골목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이라고는 옷 몇 가지와 낡은 사진첩이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은 이미 그 식당에 남겨두고 온 뒤였습니다. 새로운 집 창가에 앉아 저는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도 저 넓고 푸른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고 정화되어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끔 미나와 최 실장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식당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나의 세련된 감각이 더해져 새로운 활기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손님들과 오랜 단골들이 함께 어우러져 제 손맛의 역사는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결국 파산했고 빚쟁이들을 피해 허름한 단칸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막노동을 하고 수진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연민이 피어오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게 그저 바람결에 들려오는 낯선 사람들의 불행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의 대가이자 그들 스스로가 써내려간 마지막 레시피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저 자신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립니다. 이제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제 미각은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으니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제 인생의 모든 맛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씁쓸했고 아팠고 때로는 눈물나게 행복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그저 담백한 밥 한 그릇 속에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에서 찾아낸 저 자신만을 위한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평온한 맛을 음미하며 제게 남은 날들을 조용히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